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2048포인트까지 상승하며 연중 최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반면 아우인 코스닥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확대로 급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극명하게 나뉜 두 지수의 향방, 오늘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박종현 멘토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에 외국인들의 글로벌 펀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 전망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전일 먼저 코스피 지수하고 나스닥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050선을 육박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는데 코스피 지수는 14.96포인트 오른 2,048.81의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8포인트 내린 552.98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비해서 22.02포인트 오른 16,982.59에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4.65포인트 내려가지고 4,444.96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전일 다우지수하고 코스피 잠깐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좀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펀드 자금이 아시아 증시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들이 지금 이런 글로벌 펀드 자금이 언제까지 유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최근 아시아 증시 많이 강하게 오르고 있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흥미로운 표를 먼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기 보시면은 저게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 주간 수익률인데 지금 예전에 과거 사례를 볼 때 신흥국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날 때 브릭스 펀드 수익률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주서부터 해가지고 브릭스, 브라질하고 중국, 그리고 인도 이런 애들이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신흥국 시장이 또 강세를 띨 수 있다. 이걸 좀 반증하고 있는데요. 이는 상대적으로 주식 수익률이 약했던 국가에서 자금이 급속도로 유입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준비한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글로벌 주식형 펀드가 좀 3주 만에 좀 순유출이 됐죠. 선진국 및 신흥시장 모두 순유출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중에서 미국 펀드에서 지금 76억 달러가 유출되었고,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이탈은 주로 이제 말레이시아 항공 피격 사건,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일시적 투자 심리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 근본 자금 유출을 일으켰던 지정학적 리스크는 최근 그런 요인이 누그러짐에 따라서 글로벌 투자자의 위험자산 선호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이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다음 준비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글로벌 펀드 자금이 순유출된 반면에 아시아 국가, 일부 국가에서는 계속 순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많이 증시가 오른 국가에서는 빠져나가고 있지만은 일부 못 오른 국가, 아까 말씀드렸죠. 브릭스나 아니면은 뭐 한국 증시로는 계속 유입되고 있다.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전주 대부분 아시아 증시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한국은요. 그래서 특히나 정책 기대감이 높아진 아시아 국가, 뭐 한국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이런 쪽에 지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국가에 지금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은 보시면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의 연초 이후 주가 수익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수익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요. 따라서 그 수익률이 좋았던 뭐 선진국 증시나 신흥국 증시로 조정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한 경향이 있어서 조정 시 상대적으로 약한 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일부 주가 수익률이 기대치에 못 미쳤던 그런 국가들 대상으로 계속 순유입이, 글로벌 펀드 자금의 순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이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와 기관의 지속적인 매도 어디까지 이어질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 수급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일단 그 준비한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한국은요, 대만이나 인도에 비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순매수 규모, 지수 상승률이 현재 되게 부진했습니다. 표에서 보면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는 한국에는 기회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최근 정부 차원에서 배당 확대를 꾀하고 있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고 있어서 외국인한테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지금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지금 한국의 부진한 주가 수익률도 투자 매력도를 높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국인 순매수가 대만이나 인도에 비해서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준비한 이렇게 표를 잠깐 보겠는데요. 2014년도 아시아 국가 외국인 순매수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 지난주 아시아 7개국 외국인 투자자는 총 11억 7,5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1주 연속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아 7개국 전체에 대한 자금 유입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데, 반면에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비중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나 인도 주가가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운 구간에 진입한 반면에 연초 대비 아까 전 말씀드렸죠.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이 낮은 한국 시장의 외국인 추가 매수 여력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표를 보면 이렇게 쉽게 그런 근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준비한 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준비한 표를 보시면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에서 지금 11주 연속 순매수 지금 총 6조 1,50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또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7월 25일부터 19거래일 만인데 기관 투자자도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기관의 펀드 환매 물량을 계속 받아냈다고 했죠. 그런데 어느 일정 부분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그걸 받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도 별 수 없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준비한 연기금이나 아니면은 그런 외국인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요, 코스피를 지금 3조 3,800억 그리고 잠깐 보시면은 개인 같은 경우는 2014년도 대비해서 한 2,400억밖에 순매수가 안 되는 상태이고요. 이런 추이를 볼 때, 그리고 투신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1조 넘게 지금 팔아치운 상태이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그동안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가는 시장에서는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보통 투신권의 그런 매물들을 받아내고 나중에 또 투신권이 붙는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그 경험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정말 눈여겨봐야 될 자료인데 그 투신권의 주식 매수 여력이 지금 1조 148억 원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명기금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었지만은 앞으로는 투신권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과거 잠깐 차트를 과거 이표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0조 원 가까이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다시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앞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그 0조 원 됐을 때 다시 투신권이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죠. 한 천억 정도 다시 매도 규모로 확대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투신권이 다시 그런 주식 매수 포지션을 늘릴 수 있다. 요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그래서 외국 한 2,100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투신권도 아마도 붙지 않을까. 이거를 조금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 중에서 그 국내 한국 증시 중기적으로 매력적이다.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에 의해서 더욱더 그런 매력도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단지 좀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은 가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흔들어내는 구간이 있을 거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중기적으로 2100까지도 충분히 2100 이상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정도에는 조정을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그리고 한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단기적으로 그런 전략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전략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종윤 멘토와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관심주였던 3기 오토모티브가 어제 고가 기준으로 1,100원을 찍고 10%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총 승률은 9승 8무 5패가 되셨습니다. 3기 오토모티브 자세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 업종하고 저하고 궁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종을 선택할 때마다 큰 폭의 상승을 조금 보이고, 대동도 그랬죠. 그리고 그 전에, DIC는 거의 25%, 그리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15% 크게 올랐죠. 자동차 부품, 예, 궁합이 잘 맞네요. 자, 상교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중국 법인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현재 시장의 트렌드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었는데 대신 제가 조금 우려를 했던 거는 고평가였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은 고평가는 아닙니다. 자동차 부품 중에 고평가라는 얘기거든요. 상교토모티브 같은 경우에 지금 PR이 10배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1배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동차 부품 업종이 10배를 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만큼 저평가 기조를 좀 받고, 그리고 영업이익률 OPM이라고 하는 부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바로 자동차 부품 업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기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신고가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의 펀더멘탈적인 가치보다는 이제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좀 더
시기적인 부분을 추가를 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좀 더 보는 시각이 지금은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경상수지가 다시 한번 흑자가 나왔죠. 거기에 자동차가 크게 일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종 과연 이대로 끝날까요? 자, 저는 5달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달린다. 그렇게 조금 보는 시각이고, 상교토모티브 지금 시초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조금 나왔습니다. 시가가 9,910원에 7% 거의 8%대 떠서 시작을 해서 11,100원까지 쉬지 않고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종가상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자, 보세요. 이런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시가가 형성되죠. 그리고 앞서서 매수 잔량이 지금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자, 갭상승 유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어제 이익 실현 못하신 분들, 오늘, 그래, 요까지 이익 실현 절반 하시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2분기 실적까지 체크하시면서 좀 더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또 승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종목이 있으시죠?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일부러 화요일이라고, 제가 자동차 부품주를 가지고 온 건 아닙니다. 그냥 보다 보니까, 또다시 자동차 부품주를 또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자, 자동차 부품주가 참 승률이 좋다, 그죠?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인지 컨트롤스입니다. 자,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 일단 주가를 제가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0년도에서 큰 폭의 수익을 쟁취를 했던 그런 종목군이었고, 인지 컨트롤즈 같은 경우에 참, 뭐랄까요, 이게 강산주라고 표현을 하죠. 강산주, 궁금하시죠, 뭔지. 강산주라는 것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죠. 하지만, 그때의 가격이 아직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강산주라고 합니다. 1999년도에도 가격은 항상 6,500원에서 9,000원 사이에, 그리고 2005년도에도 큰 폭의 상승은 보였지만 평균적인 가격이 다시 한번 더 떨어지면서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이때도 마찬가지죠. 9,000원까지 올라갔다가 9,700원 올라갔다가 또 다시 한번 더 또 5,500원 자리에. 항상 5,500원이 거의 5,500원, 6,000원, 그리고 5,000원 이 가격대가 인지 컨트롤스는 뛰어넘기 힘든 벽인 것 같습니다. 항상 강산주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LG전자가 7만 원을 돌파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대를 돌파하기가 힘든 그런 강산주에 대한 부분이었다.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제가 주가상의 추이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표현을 조금 썼습니다. 자, 그만큼 상단은 9,000원대,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 이 가격대죠. 자, 5,100원대. 항상 보시면 어때요?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모습 보실 수 있겠죠. 자, 여기에 큰 시세가 났던 부분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저항으로 넘어가는 구간이었고,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도 오버히팅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 구간 안에서 저항과 지지, 5,000원에서 9,000원 사이. 지금도 5,000원에서 9,000원 사이. 다시 한 번 더 뺐지만 거래량은 없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튀면서 5,000원에서 얼마 사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5,000원 그 가격대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이냐면, 자, 엔진 샤시, 그 트랜스미션, 안테나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자, 냉각 시스템 부품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엔진 매니지먼트 시스템 부품 되겠고요. 세 번째는 센서 스위치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자, 이 중에서 엔진 온도 센서, 이 센서 부분에 대해서는 부품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상당하죠. 자, 온도에 대한 부분, 온도 제어에 대한 컨트롤적인 부분이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죠. 자, 연비도 마찬가지고 온도도 마찬가지고 차량 고급화에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비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죠? 자, 냉각 시스템. 자, 소모품입니다. 계속적으로 갈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좋습니다.
자, 인지 컨트롤스 지금의 PER 단계는 자, 8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저렴하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게 뭡니까? 바로 중국에 대한 법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큰 폭의 상승 자체가 이제는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조금 보는 시각이었고, 자, 주봉 한번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또 갖다 놓는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 한번 눌러줬고요. 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봐야죠. 일봉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증시 지금 차례가 어떻습니까? 하단에 찍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지금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 구간 자체 다시 한번 더 저항 구간, 맞죠?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스권에서 앞서 있던 부분을 지금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고, 이런 모습 봤을 때 지금의 가격대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5,320원,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손절가 조금 러프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러프하게 조금 잡으시고, 경상수지 흑자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고, 다만 시장이 항상 모든 종목을 끌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네, 가는 종목이 있고 안 가는 종목이 있겠죠. 안 가는 종목 선택하지 마시고 가는 종목 꼭 선택하셔서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낙폭과대의 시즌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달려갈 수 있는 종목 주도주 패턴을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고 가장 좋은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자,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인지 컨트롤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잠시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다음에 2분기 영업이익이 166억으로 전년비 30.2%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카카오와의 합병 호재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다음이었는데요. 오늘 주가 추이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장까지 2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동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시장 예상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코스피의 경우는 오늘 2050선 위에 좀 안착을 하느냐부터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외인과 기관이 모두 다 양쪽의 매수세를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경우는 더 이상은 좀 크게 걱정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부에서도 경기 부양책이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가장 큰 걱정이었던 이제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일단 552선에서 좀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코스닥의 경우는 일단은 한 차례 좀 상승세를 보인 후에 조금 더 숨고르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간 정책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자극을 받는 것은 코스피 먼저 좀 자극을 받기 때문에 코스닥의 경우는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7월 29일) 화요일 우리 장 시작을 했습니다. 장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선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물 지수의 경우는 267선에서 좀 시작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선물의 경우는 외국인이 어제 좀 강한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어제 7천억 가량의 조금 매수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선물 지수도 물론 좀 코스피처럼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자면은 외인들이 선물은 물론이고 이제 현물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빨간불을 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의 경우는 어제 좀 2050선을 좀 도달하는 싶더니 아쉽게도 2050선에 좀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일단은 오늘 2050선 위에 안착하는 흐름부터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현재로서는 205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일단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정배열을 좀 그려 나가고 있고 꾸준하게 좀 박스권을 어느 정도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상승 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 부양이라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코스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도 이제 2분기 실적은 거의 다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점차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 흐름은 좀 좋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경우 55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어제 큰 폭의 이제 하락으로 인해서 오늘 좀 소폭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간 지금 이제 코스닥 종목,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좀 실적이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함께 코스닥이 조정을 보였던 것 같고, 어느 정도 2분기 실적들이 좀 마무리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코스닥도 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의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일본의 6월 가계 지출이 전년비 3% 감소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예상치인 3.8%를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하나의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일본의 6월 소매 판매가 전년비 0.6%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예상을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됩니다. 6월 실업률이 3.7%로 예상인 3.5%를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는 0.23% 상승한 15,564.79포인트로 출발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3,000원 하락 출발한 135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0.66% 상승한 22만 8,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2.47%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포스코와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오늘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1.23%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기아차는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오늘은 1.22%나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LG화학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KB금융과 KTNG는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 오늘은 빨간불을 켰습니다. 서울반도체는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동선은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0.52%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GS홈쇼핑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다음은 오늘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는 발표 때문인지 1.25%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업종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우 연구원님. 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는 은행, 그리고 증권, 건설, 통신, 금융, 그리고 화학, 운수장비, 섬유의보, 보험, 기계 이런 업종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은행과 증권을 포함한 금융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증권 쪽은 보시면 신영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골든브리지, 한양증권, 동양증권, 대신증권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대형 종목들보다는 중소형 종목들의 상승률이 좀 눈에 띄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대형이건 중소형이건 오늘 좀 좋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건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범양건영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보여줬고요. 경남기업, 코론글로벌, 사모, 현대건설, 지능기업, 대림산업, 삼만기업, 남광토건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플러스고요. 얼마 전부터 좀 세게 좀 올라왔던 반등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통신업종 역시도 오늘 3사 모두 전체적으로 좀 플러스권으로 시작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그리고 이 증권, 그리고 오늘은 또 보험도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하나손보 플러스권으로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KMB금융지주, KJB금융지주, 그리고 메리츠금융지주 이런 종목들, 금융지주 쪽도 전체적으로 좀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종들이 오늘은 좀 세구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 화학 섹터 쪽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뭐 금양, KCC, 한국셰일석유, 한국화장품 뭐 전체적으로 좀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화학업종도 최근에 뭐 다른 업종들 쪽에서의 매기, 그리고 오늘 또 이
화장품 쪽도 오늘 잘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대형업체 중에서는 뭐 하나케미컬이라든지 금호소유가 좀 눈에 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곧 중소형주 쪽을 좀 살펴드리면, 오늘은 종이목재,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오락문화, 운송, IT 부품, 통신 서비스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종이목재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패키지, 삼성 LNS, 대림재지, 대양재지 이런 종목들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요. 소프트웨어 쪽을 좀 살펴드리면, 일단 뭐 한국컴퓨터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소프트포럼, 한국전자인증, 그리고 RT캐스트, KG 이니시스도 최근에 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낙폭이 좀 과했다 아프리카TV, 그리고 이글루 시큐리티, 유비케어, 토탈소프트, 한국사이버경제 이런 종목들 다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고, 컴퓨터 서비스 쪽은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KCS, 정원낸시스, 인성정보, 텍셀네트컴, 링네트 이런 종목들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고, 카지노주가 속해 있는 오락문화 쪽은 사마네트웍스, 레드로버, 초록뱀,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컨텐츠 제작 업체들,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오늘은 좀 플러스로 좀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T 부품 쪽도 좀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IT 부품 쪽 오늘 상승폭 나온 종목들 살펴보면, 모아텍, 성우전자, 이노칩, 시노팩스, 동일기업, 이랴, 누프렉스, 파트론, 아이원스, 블루컴 이런 종목도 속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IT 부품 업체들은 아직까지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좀 덜하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해주고 있네요. 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에 속보게 좀 매도세를 보였지만은 지금 현재 매수세로 다시 한번 돌아선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현재 이제 87억 원가량 매수를 보이고 있고, 기관의 경우는 117억 가량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세를 보인다는 점은 그래도 코스피 지수에 어느 정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좀 수급이 받쳐주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 현재 좀 10억가량 외국인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고, 기관이 3억가량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닥의 경우는 어제 외인이 좀 대량적으로 좀 매도세를 보였지만 오늘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을 보아서 외국인이 좀 매수세로 인해서 어제 밀렸던 지수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여부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물지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현재 328억 원가량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본다면 어제 코스피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거의 매수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증권업종과 은행업종, 건설 업종인데, 이 세 업종 위주로 좀 양쪽에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 보였고요. 이 업종들 이제 특징을 본다면은 뭐 경기 부양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고, 또한 내수도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아무래도 외국인이란지 기관들이 좀 매수를 보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15억 원가량, 기관의 3억 원가량의 좀 건설 업종에 좀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금융업종도 마찬가지로 현재 외국인 60억 원가량, 기관이 36억 원가량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업종을 본다면은 코스닥의 경우는 어제는 전반적으로 메인이나 기관을 할 거 없이 좀 매도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단 그동안에 워낙에 좀 많이 들어왔던 종이목재라든지 통신 방송 서비스 부분에 좀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종이목재의 경우에는 좀 아직까지 크게 흐름은 없지만은 기관이 현재 3원가량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통신 서비스 업종의 경우는 현재 기관이 2원가량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워낙에 좀 강하게 매도세를 이끌어왔었던 종이목재나 통신 서비스 그리고 방송 서비스 업종 위주로 좀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외환시장 흐름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30전 하락한 1025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중심으로 1024원 70전과 1025원 5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2024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과 지난 새벽의 국제외환시장은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의 펜딩 주택지표가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보합세를 보였고요. 그 영향으로 달러원 역시 약보합세로서 지난 역외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6월 펜딩 주택 판매는 전월의 6.1% 상승해서 마이너스 1.1%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은 1020원대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월말을 맞아서 수출업체들의 내고가 예상이 되고요. 오늘 개장 전에 발표된 6월 경상수지 흑자 소식으로 달러원은 장중 하락 압력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제부터 1024원 아래에서는 결제 수요가 등장하고 있고요.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당국의 개입으로까지 인식하면서 1020원 초반대의 지지력은 견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과 유럽 쪽에서 주요 이벤트나 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날은 7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고요. 2분기 GDP 성장률의 예비치가 발표됩니다. 7월 FOMC 회의의 경우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최근 미 고용시장의 호조를 반영하면서 다소 매파적인 시각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점이 시장이 주목하는 포인트입니다. 이 경우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소폭의 강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의 경우 2.9%에서 3% 수준의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6월 내구재 수주의 세부 내용이 부진한 점을 반영해서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올 경우 미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되면서 위험 통화들이 약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유럽과 관련해서는 목요일 저녁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주목할 변수인데요. 예상치를 보게 되면 지난 6월의 0.5%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고요. 이번에도 추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을 경우 유로와 약세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유로와 약세 시에 최근과 같이 지정학적 불안감이 있을 경우 원화의 동반 약세가 예상됩니다. 오늘 달러는 1020원대 초중반대 행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 우려에 닷새째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다음은 2분기 실적 실망감에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2분기 호실적에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사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크지 않다. 오히려 5만 원 부근까지는 좀 올라갈 수는 있어도 리스크 테이킹 차원의 어떤 수익률은 좀 크지 않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이 반도체 업황이 거의 정점에 좀 도달했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좀 차익 매물들이 쏟아졌죠. 외국인 쪽에서. 일단 IM 투자증권에서 이 보고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중화권 모바일 부품 수요가 좀 정점에 도달했다라는 전망 때문에 일단 의견이 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사실 연초 이후에 반도체 상승세를 주도했던 가장 주 키포인트는 중화권의 모바일 부품 수요에 기대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점을 좀 찍었다 결국에는 좀 꺾일 수 있다는 의견인 것 같고요. 이 중화권 모바일 부품 수요가 7월 들어서 급감소하는 감소 조짐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결국에는 앞으로는 좀 감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크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특히 중국 로컬 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 일명 OEM이죠. 이 중국 로컬 이 OEM들이 공격적으로 재고를 좀 축적한 상황이지만 중국 LTE 스마트폰 판매량이 굉장히 좀 터무니없이 낮다, 판매량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기인을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부품 재고 조정이 좀 예상이 된다. 그래서 4분기 이후에 또 디램 수급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밸류에이션 상에서의 어떤 문제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들 이런 부분들이 더 크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는 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좀 시간 텀을 좀 두고 지켜보면서 버릴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버릴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공략을 좀 해봐도 되는 종목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 4만 원 초반대나 4만 원 언더에서 좀 분할적으로 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보다는 조금 더 하락폭이 좀 나온 이후에 좀 진입을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종목은 다음입니다. 이 2분기 실적 부진 때문에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장 전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2분기 매출액이 1,389억,
영업이익이 166억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8%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일단 영업비용이 좀 늘면서 영업이익이 한 30% 가까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덩치는 좀 키웠는데 내실 있는 장사를 좀 못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회사 쪽은 지급 수수료와 인건비 자체가 좀 늘었다. 그리고 모바일 강화를 위해서 이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증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영업 비용의 증가로 이어졌고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을 좀 다운시키는 부분으로 이어졌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제 매출액에서 영업 비용을 뺀 게 이제 영업이익으로 잡히는데 일단 뭐 비용들이 좀 늘어났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3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왜냐면 비용이라는 게 일괄적으로 초기에 좀 매몰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이제 비용 투입이 좀 절감되면서 규모 효과를 노리는 게 맞는데 일단 이런 어떤 이 체인을 봤을 때 3분기에 과연 어떤 식의 실적이 나올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12만 원만 좀 지켜낸다면 오히려 12만 원은 좀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진입 가격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종목은 뭐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라는 얘기를 꼭 좀 전해드리고 싶고 마지막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인데 2분기 깜짝 실적 때문에 주가가 좀 신고가가 나왔네요. 2분기 영업이익이 461억 5,2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3.5% 정도 증가를 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0.8% 정도 늘어난 5,985억 1,700만 원. 당기 순이익은 상승폭이 더 컸죠. 41.5% 정도 증가한 267억 5,300만 원으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왜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냐라는 질문을 일단 이라크와 필리핀 쪽으로의 FA50, 그러니까 FA50 경공격기 매출이 인식이 되면서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형 기동헬기 부문 쪽에 양산의 수율 향상 그리고 민항기 쪽의 기체 부문의 고수익성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실적 고조를 좀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이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 신고가가 좀 나오면서 그리고 실적이 좋다라는 이 모멘텀이 좀 나오면서 고점 이후에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모습인데 일단은 뭐 오늘 실적 고조 그리고 갭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오늘 공격적으로 좀 매수 진입보다는 일단 한 번 정도의 눌림목 저는 개인적으로 35,000원대에서 한 34,000원대 후반 정도에서는 충분히 좀 공략해 볼 만한 가격권 아닐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적자 전환한 KT가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시아베스틀은 2분기 영업이익 호조의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에코에너지도 2분기 호실적에 이틀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적 시즌이라 실적 얘기가 많네요. 네, 이제 KT의 경우도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는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현재 보니까 시티그룹이라든지 메릴리시로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적자 전환의 원인부터 좀 살펴본다면은 일단 그 KT의 경우는 대규모의 구조 조정을 진행했었죠. 이런 구조 조정을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명예퇴직금이란 그런 일시적인 좀 비용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하나의 이제 명예퇴직이라는 그 일시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좀 변수가 해소가 되면서 외국인이 이제 점차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통신도 이제 그 3사 중에서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은 바로 KT였는데 그래도 이제 2분기 그 실적이라는 어느 정도 이제 공개를 좀 해놓은 상황이고 외국인이 점차적으로 좀 관심 보인다는 것은 주가가 워낙 좀 많이 밀린 탓에 낙폭 과대했다는 기술적 반등도 한번 지금으로서 노려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 추가적인 상승세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2분기 실적에 따른 어느 정도 좀 일시적인 영업 손실이라는 그런 그 명예퇴직금이 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이 조금씩 개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KT의 경우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지켜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아베스트입니다. 세아베스트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에코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그 2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일단 외국인의 특징적인 모습을 본다면은 2분기 실적에 대한 호조가 지속이 된다면은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꾸준하게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세아베스트는 또 이제 철강 금속업에 좀 속하고 있는데 일단 철강 금속 업종에 좀 외국인의 좀 관심이 상당히 좀 몰려지고 있고 내수주라는 그런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리고 중국이 좀 경기가 호실적으로 보인다는 기대감이 함께 좀 적용이 되면서 일단 실적은 물론이고 좀 오늘도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세아베스트의 경우는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워낙에 좀 정배열을 그려가면서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으로 좀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상승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3분기에는 워낙 이제 철강 업종이 좀 비수기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좀 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 지금 당장보다는 올해 말까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게 4분기 정도에는 자동차라든지 조선야 좀 수요가 좀 증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 정도에도 좀 실적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크게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없는 한은 좀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 바로 에코에너지입니다. 에코에너지도 마찬가지로 2분기 호실적으로 인해서 좀 상승세로 보여지고 있는데 요즘 중소형주 위주로 좀 실적 발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 위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최근에도 외국인의 조금 수급은 어느 정도 좀 이어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에코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또한 이제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앞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협약의 그런 매출액 그 소식으로 인해서 내년까지는 안정적으로 내년까지는 좀 실적 부분에 있어서 꾸준하게 좀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고요. 크게 이제 주가가 급등하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차분하게 좀 주가가 우상향을 그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 때문이겠죠. SK컴즈는 적자 지속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는 사흘째 급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재평가될 시점이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세 가지 소식 전해주시죠. 네, 가장 먼저 은행주들의 상승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왔는데요. 일단 동반적으로 강세 주택 대출 규제 완화 지난 24일이었죠. 정부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고 이 DTI와 LTV에 대한 완화. DTI 같은 경우에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고요. 수도권과 전 금융권에서 60%대 그리고 주택 담보 인정 비율 같은 경우 LTV 같은 경우에는 전 금융권에서 70%까지 완화하기로 좀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유주택자 국민주택기금 대출 허용 등 주택시장 활성화 자체를 전방위적으로 좀 강구할 방법을 좀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새 경제팀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구나 이런 의견들을 좀 받았고요. 결국에는 이 주택대출의 어떤 범위가 좀 늘어나면 가장 수혜는 은행입니다. 왜냐하면 여신과 수신의 어떤 금리 마진이 가장 주 수입원인 은행업종은 기본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이 수신고 많아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수신고와 여신고의 금리차를 수취하게 되는 어떤 마진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금융업종들이 좀 좋은 것 같고 최근에 또 전체적으로 이 금융업종들이 이 밸류에이션적인 매력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업종들은 저는 여기서 끝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SK컴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2분기 적자 지속 때문에도 안 좋은데 11분기 연속 적자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좀 손실 규모가 줄긴 했는데 매출액이 239억 5,7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2% 정도 감소를 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32억 2,900만 원 일단 적자 지속
매출액이 일단은 소폭 증가한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비용 구조 효율화 등 수익성 개선 노력으로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소폭 증가를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시간은 좀 더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뭐 모바일과 글로벌 쪽의 집중을 통해서 굉장히 좀 이 경쟁력 강화에 좀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아직까지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 못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7%가 좀 넘는 수준인데 중요한 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9,000원이 만약에 여기서 9,000원 가격대까지 온다면 뭐 솔직히 좀 저는 단기간에 낙폭과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수준에서 만약에 9,600원 이상으로 좀 끝이 나면 반등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9,000원을 깨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부터 9,000원까지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을 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9,000원이 깨지면 굉장히 좀 과감하게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되는 가격대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매매 시나리오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뭐 사이메라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확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 마지막 종목은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굉장히 좀 심했죠. 근데 최근에 좀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의견인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주가가 좀 재평가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나왔죠.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 다층 인쇄 회로기판 수주 급증, 하반기 쪽에 실적 보조, 이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이 중국 업체 쪽에 다층 인쇄 회로기판의 수주가 지난 4분기를 바닥으로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 570억, 올해 1분기에 근데 620억, 2분기 820억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해 4분기가 좀 바닥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전체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5,000원대 좀에서는 한번 공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따라붙자 이 부분보다는 5,000원을 좀 돌파한 이후에 보시든가 아니면 한 4,400원대까지 좀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전략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이요, 차익 실현 매물의 3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삼양식품은 삼양 목장 개발 가능성 부각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진원생명과학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소식 전해주시죠. 네, LG 이노텍의 경우는 그동안 이제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봤다면은, 그러니까 실적 개선을 위해서 주가가 그동안 상승을 보였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한 차례 올라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차익 실현에 좀 잇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좀 함부로 접근할 시기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LG 이노텍의 경우는 그렇지만 좀 중기적으로 좀 관찰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LED 사업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적자를 좀 축소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재무 구조는 개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지금 당장 버릴 구간이 아니라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하반기까지도 좀 지켜보실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재무 구조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까지도 한번 좀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이 그 삼양목장 개발 소식으로 해서 오늘 4%대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삼양식품의 경우는 이제 그래도 라면을 좀 좀 특이하게 좀 만들어 내놓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매출액도 서서히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불닭볶음면이라는 그런 매출액이 워낙에 좀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장을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평창 올림픽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삼양 목장을 좀 개발을 한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원주와 강릉 간에 이제 KTX도 어느 정도 좀 개발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진원생명
생명과학이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그 확산을 위해서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원생명의 경우는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그런 백신을 좀 임상 단계에 거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다시 이런 그 임상 단계에서 좀 실패 소식이 나온다면 주가가 한 번 정도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고 만약에 보유하실 분들이라면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진원생명과학도 물론 이제 백신조의 하나의 좀 테마로서의 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그 어떠한 이제 작은 소식만으로도 주가가 워낙에 좀 급등락이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종목이라면은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송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코스피 상승 시에 매도하고 코스닥은 하락 시에 분할 매수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면 낙폭과대 대형주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경기 민간주 중심의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수급 확인 후 대응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국내 증시 매수 강도가 미약하다.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관망 전략을 유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는 강세를 보이는 반면 코스닥의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도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오늘 이런 장세가 연속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먼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아시다시피 최근에 시장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제2기 경제팀이 출범을 하면서 정부의 그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건설이라든가 내수 그리고 배당주 이러한 그 업종과 종목들로 지금 좀 시장이 좀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좀 최근 들어서 낙폭과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돌면서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러한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코스피가 지금 2,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지금 연중 최고치를 계속해서 연중 최고치에서 계속해서 좀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형주 쪽으로 상당히 좀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펀드라든가 기관 자금들이 코스닥 중소형주를 매도를 하고 대형주를 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코스닥 중소형주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박스권 상단 영역에서 계속해서 지수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다소 좀 의문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대형주가 잠시 또 쉬어간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코스닥 쪽으로 또 매기가 또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지금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코스피 지수가 작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6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좀 수급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 규모가 한 5억 4,700만 달러 규모의 좀 순매수를 좀 보이면서 신흥국 증시 인도네시아라든가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이런 좀 주요 신흥국 증시에서 가장 많은 자금의 좀 매수 좀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향후에도 지금 외국인의 좀 수급 동향을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멘텀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역시나 박스권 상단 돌파에 중요한 좀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소 너무 좀 공격적인 좀 매매보다는 박스권 상단 돌파에 대한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은 높은 상황이지만 다소 좀 박스권 상단에 대한 저항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있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장 역전을 노려보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장 출발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코스피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닥에서 나오고 있는 급락은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대금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없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 빼서 코스피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자, 이 코스피 쪽으로 옮겨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 누군가 바치는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대금이 없다 보니까 밑에서 바치는 물량이 없다. 그렇다면 조금만 팔아도 훅 떨어지는, 즉 거래량 없이 훅 빠지는 구간이 나오죠. 이런 구간이 나오면서 결국은 코스피를 좀 치고 올리는 현상인데, 자, 이거를 우리가 잘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지금 코스닥이 빠져서 여러분들 힘드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은 언제든지 늘 이런 회귀한 구간이 나오면, 희한하다고 생각하는 구간이 나오면 언제나 빠르게 반등을 주는, 즉 빠르게 회귀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상한 현상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이 올랐던 종목군에서 빼서 도를 바꾼다고 얘기를 하죠. 많이 올랐던 종목을 빼서 밑에 이제 지금 바닥권역에서 놀고 있던, 즉 우리가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종목군 위주로의 매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이어질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바닥권역에서 놀고 있던 종목이 갑자기 실적이 좋아졌느냐?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바닥권역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 기대감이 커졌느냐? 아닙니다. 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증권주, 철강주,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ELS 만기가 거의 7월 말에 도래해 있으니까 이거, 자, 이제 ELS 만기와 더불어서 올라오겠다 라는 쪽으로 해서 철강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그리고 철강주가 이유 없이 많이 빠졌죠. 그죠? 그런 쪽에서 올라오는 건 이해됩니다. 근데 금융주, 요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구조조정하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점을 통폐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킨 게임도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수수료를 서로 무료로 해주겠다, 0.0005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즉 그들의 수익 구조를 떨어뜨리고 있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증권주가 강하게 올라간다. 물론 NH라든가 우리투자증권, 그 다음에 HMC라든가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멘텀이 있습니다. 즉 합병이라는 모멘텀이 있죠. 그렇지만 요 4개 증권사를 제외하고 과연 이 증권주들이 올라오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산업 동향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지금 이상한 희귀한 현상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귀한 현상들은 빠르게 회귀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던, 저희도 재매수를 해서 물렸습니다만은 지금은 강조드렸던 지금 IT 쪽에서 대형이죠. SK 하이닉스가 오늘 4% 되는 급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앞으로의 모바일 디램의 성장성, 이런 것들은 아직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코스닥 쪽에서 빼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쪽에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 거 맞아요. 급락이 나온과 동시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그죠? 바로 뭐냐 하면 욕심을 많이 부렸던 미수, 신용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지금 많이 이렇게 거래량 없이 떨어뜨려 놓게 되면 밑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미수 신용 물량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많이 썼던 위쪽 구간에서 이만큼 내려오게 되면 미수 신용 물량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스탁론 물량까지 있죠. 이런 부분들은 반대적으로 뭐가 나올 수 있느냐?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 매매라고 흔히 불리는데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매성 매물이라든가 반대 매매 물량이 출회되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기관이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하고 저희하고 지금 고스톱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관하고
외국인은 우리의 패를 다 보고 치고 있습니다. 아, 이쪽으로 많이 몰렸구나. 이쪽으로 많이 몰렸구나. 즉, 이쪽에 패를 많이 들고 있구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에 패를 들고 있는데 저쪽에서 신용을 많이 썼구나. 이 신용 물량들이 이쪽으로 많이 왔구나. 라고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적은, 즉 밑에서 받치고 있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적은 물량으로도 신용 매수에 대한 반대 매매 물량까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고 계산을 딱 때리면 여기서 던집니다. 그게 바로 증권시장에서 개인이 이기기 힘든, 즉 불공정한, 불합리한 상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이런 구간들이 많이 물려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장은 갑자기 성장성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장성이 IT 쪽에서 흔히 그런 얘기들 나오죠. 뒤돌아서면 새 제품이다. 그래서 뒤돌아서면 성장성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성은 반드시 중장기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실적과 더불어서 밸류에이션이 부각되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힘든 구간을 너무 저게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구나. 조금은 차분하게 시장을 좀 관망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관망의 장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매도의 장세도 아닙니다. 매수의 장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기회를 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가 올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리셔야 됩니다. 자산 비중 중에. 올해는 분명히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다 같이 올라올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올라올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코스닥 쪽이 먼저 올라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코스닥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올라와도 강하게 못 올라왔습니다. 코스피가 역시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 코스닥의 흐름조차도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코스닥이 또 한 번 먼저 치고 올랐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면 이때부터 이제 코스피의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강하게 상승한다는데 아직도 배팅을 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적인 힘들고 괴로운 구간에서는 여러분이 견디시고 이런 게 나에게 매수 기회를 주는구나. 즉 매수 찬스를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어렵고 힘듭니다. 시장이 그렇게 쉬우면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돈 벌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시장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심리상으로 흔들고 그것을 계속 흔들면서 개인들의 어떤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이때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장기 박스권에서의 시세 분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코스닥에서부터 이루어질 거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코스닥을 빼고 코스피를 갈아타시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처음에 코스닥이 여기서 524포인트까지 무너져 내려왔을 때 그게 제가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저점까지 무너져 또다시 내려왔을 때 많은 전문가님들이 코스피를 옮겨 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554포인트가 제가 순항랠리 온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554포인트가 오니까 또 많은 전문가들이 또 코스닥으로 옮겨 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어닝 시즌과 맞물려서 어닝 쇼크 쪽에 가깝다. 그러면서 또 옮겨 타야 된다고 얘기죠. 지금 또 빠지기 시작하니까 또 코스피로 옮겨 타야 된다고 얘기죠. 이렇게 계속 옮겨 타다 보면 결국은 녹아나는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금입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은 지금은 차분하게 살살 정말 좋은 종목군을 주워 담는, 즉 체리피킹식으로 주워 담는 그런 전략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바닥권역에서 탈피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실적이 지금 뒷받침돼서 탈피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점이라는 인식 때문에 탈피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성장성이 갖춰서 탈피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코스피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저점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리고 ELS 만기가 오니까 코스피 쪽이 더 강하지 않겠냐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늘 성장성은 이겨왔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강합니다. 코스닥 쪽이. 그리고 중소형주군들이 실적이 강했습니다. 환율.
지금 최경환 노믹스에서 환율에 대한 기대감들이 부과가 됐죠. 환율이 다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000원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 1,000원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래도 지금까지 나갔던 제품에 대해서 어떤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디까지 실적이, 어디가 강하겠느냐 얘기입니다. 당연히 중소형 주군에서 실적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 실적 강세와 성장성은 아직도 중소형 주군에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혹시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중을 하고 계셨다면 지금 살짝 마음고생을 시켜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장은 다시 빠르게 이 거래량 없는 구간을 폐기시켜 놓을 겁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오늘 또다시 연중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2060포인트까지 찍고 현재는 205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54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서울경제TV와 쭉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